안녕하세요. 버그린입니다. 이번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저도 텔레그램으로 공유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자료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자료들과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예상 시기, 그리고 블랙락 이곳에서 어떠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요. 좀 아무래도 영상 보시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또 긴 영상 시청해주시는 만큼 후회 없는 선택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호재냐 악재냐? 호재 맞습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그동안 좀 우리 많이 당했죠. 뭔가 큰 사건 뒤에는 뭐가 없으면은 하락장이 왔었습니다. 하도 많이 당하니까 또 이번에 현물 ETF 이거 또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나간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CME 선물 거래 2017년 12월 당시 이제 거래 시작할 때 시작하고 나서 영락없는 하락장 왔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되고 나서 역시나 하락했었죠. 또 추가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이 앞에 부분에서는 비트코인 산다고 하다가 일부 팔았다고 또 뒤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지고, 중국 또 채굴 또 이런 문제가 또 터지다 보니까 또 하락장 또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락장 회복해서 올라가나 싶더니 이때쯤에 비트코인 첫 선물 ETF가 승인이 났었고, 이제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흘렀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거래 시작일은 이 피크 다음에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뒤에 각종 나쁜 소식 나오면서 또 하락장 왔었습니다. 이제 하도 이러다 보니까 뭔가 큰 이벤트 뒤에는 뭔가 이러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가자 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우리가 뭔가 좋다고 했던 것 뒤에 뭔가가 있으니까 좀 의심은 가죠. 예, 충분히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예, 그래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다 해서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2018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요. 왜냐면 비트코인 CME 선물 거래가 되고 나서 이때 어떤 얘기가 났었냐면, 이제 CME 선물 거래에 비트코인이 거래가 된다. 이제 제대로 된 상승장 온도에서 매번 이렇게 튕길 때마다, 가격이 튕길 때마다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런 강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됐죠? 결국 선물 ETF가 이때 됐습니다. 거의 4년의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 ETF 언제 되냐 이랬어요. 이때는 현물 거래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꾸 승인 거절 되다 보니까 이때서야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현물 ETF 있고 선물 ETF 따로 있대. 이렇게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1년장 오고 나서 ETF 진짜 언제 되나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ETF가 승인 났다고 하는데 선물 ETF가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면 안 되는데, 선물은 좀 이건 약한데, 왜냐면 옛날에 CME 선물 거래에 대한 이 공포들이 워낙 있었던지라 좀 이게 아리까리했죠. 예, 아리까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좋은 거니까 일단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또 온 건데, 2018년에 보시면은 이거 2018년 거예요. 2018년 7월 31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파란 게 튕길 때마다 계속 비트코인 선물 ETF 때문에 언젠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는 요 바닥을 형성할 시기다. 6,000불이 바닥 형성할 시기다 라고 할 때쯤이네요. 여기 보시면 처음 금 ETF 될 당시 해가지고 딱 포인트 찍어놨죠. 그리고 나서 420% 상승했으니까 비트코인 ETF가 되면 그 되는 시점부터 해서 날아간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2019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또 이런 것도 많이 돌아다녔고, 보시면 이제 2019년 비트코인 ETF와 금 ETF 관계 대상승이 올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포인트 딱 찍어놓고 금 ETF 포인트 딱 찍어놓고 확 오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ETF 많이 기다렸지만 결국 4년이란 세월을 기다렸다. 예. 이제 막상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 ETF가 되고 나서 사실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물 ETF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고 다들 현물 ETF 언제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막상 선물 ETF도 지금 뜯어보면요, 다른 원자재 선물 ETF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아주 부실하고, 그나마 좀 거래량이 크다고 하는 프로시어스 비토 거래를 지금 보시면 선물 거래에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서 6월물, 7월물, 8월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선물거래 6월물이 약 3분의 2, 그리고 7월물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6월 말 가면 이제 7월하고 8월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여기 있던 3분의 2의 분량 중에 3분의 1은 7월물로 가고 나머지 3분의 1은 8월물로 간다든지 해서 이제 또 롤링이 필요합니다. 뭐 롤오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만기가 도래하면서 직전 달에 있던 선물을 팔고 다음 달로 살 때마다 자꾸 손해가 발생하죠. 이 발생하는 손해를 콘탱고라고 하는데 통상 그 다음 달의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되죠.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가 또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달러였어요. 근데 그 다음 달이 120달러라면 20달러만큼 손해를 보고 계속 손해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선물을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21년까지 한 개의 비트코인을 선물 ETF로 투자한 것과 그냥 일반 스팟, 일반 현물로 가졌을 때 비교한 것인데 현물 가진 거에 대비해가지고 이 선물 ETF를 거래를 하면은 25%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선물 뭐 ETF, 뭐 선물 거래 이런 거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인 해칭용으로는 가능한데 장기적이지가 못하고 우상향하는데 딱히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뭘 원하는 것인가? 현물 ETF, 현물 거래를 원하는 것이죠. 왜? 실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장이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21년 장 이끌었던 거 바로 그레이스케일 역할이 컸었죠. 자, 왜냐? 신탁이잖아요, 신탁. 뭐 지네들이 직접 사는 거 아닙니다. 신탁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GBTC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면은 비트코인 실제 사야 되잖아요. 계속 산 겁니다. 게다가 6개월 동안 팔지도 못하고 의무 보유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았죠. 팔지를 못하니까 계속 사기만 하고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저거 물량 어떻게 되냐 해서 락업 물량 풀리는데 뭐 장외 시장이 이제 많이 내놓게 되는데 이러면서 막 문제가 터지긴 했지만 아무튼 오를 때는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개방형 펀드가 아니라 폐쇄형 펀드인지라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일반 주식 시장이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외 거래로 팔아야 되다 보니까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좀처럼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게 남은 이 돌파구는 현물 ETF로 이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밖에 지금 남지가 않았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금에 많이 비유하니까 이 디지털 골드 이렇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이런 식으로 금에 많이 비유를 하니까 또 금 현물 ETF를 얘기하면서 많은 지금 이런 상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물 ETF를 기대를 하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거절되고 있죠. 피델리티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레이스케일도 현물 ETF로 전환하고 싶은데 자꾸 거절이 되더라. 바네크도 최근 3월 보시면 거절이 되더라. 그런데 왜 이번에 블랙락이 주목받고 있느냐? 블랙락이 하니까 사람들이 또 블랙락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 세계 제1등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9조 달러예요. 9조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일단 1경원이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정말 1%만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담아주면 고객들이 1%에만 이렇게 가져도 비트코인 어마어마하게 돈 쏠려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블랙락이 하니까. 게다가 블랙락이 여태까지 ETF 신청한 건수가 576건이래요. 그 중에 575건이 SEC로부터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한 건은 뭐냐? 한 건은 유일하게 안 된 게 2014년에 안 된 게 한 건이 있는데요. 시크릿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ETF인데 그래가지고 SEC한테 이제 거절이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블랙락의 움직임 보고 블랙락이 하니까 뭔가 좀 저거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하는 거지 않은가? 블랙락이 움직이니까. 아무튼 먼저 승인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승인이 터졌던 거 이미 앞에 선물 ETF 보면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터지면 그 다음에 우리 또 잽싸게 주워 먹어야지 이러면서 바로 지금 비트와이즈 이런 데는 선물 ETF 승인집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블랙락 CEO 레리 핑크가 저 아저씨가 원래부터 이렇게 비트코인 ETF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옛날 2017년만 보시더라도 비트코인 돈 세탁에 이용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고요. 이제 와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사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냐?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이전 장에 돈 되는 거 봤잖아요.
이게 기존 금융까지 지금 흔드는 걸 봤잖아요.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그럴 거면 이제 먹어야죠, 이 시장을. 그래서 다가오는 장은 기존 금융권이 크립토를 잡아먹는 이제 때가 될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들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ETF 단어는 보이지가 않고, 여기 보시면 iShares, 그러니까 블랙락이 자주 쓰는 ETF 이름입니다. iShares. 마치 뭐 애플의 아이폰 있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있습니다. 와, 우리 트러스트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이 신탁이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 트러스트라고 했는데 왜 전부 다 뭐 기사에서는 ETF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냐? 현물 ETF라고요? 아, 이게 좀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 뭐 ETF 전문가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 보면요, 트러스트인데 ETF 같은 트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이면서 실제 나스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트러스트. 뭐 ETF랑 다름없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는 거의 뭐 ETF랑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명칭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내용도 좀 봤는데 블랙락이 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구성 자체가요. 이전에 SEC로부터 거절당했던 이 사례들을 아주 막 꼼꼼히 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번에 좀 작정하고 냈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자, 이번에 블랙록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베이스와 뉴욕 멜론은행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정리한 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는, 즉 가격 흐름 따라가는 것은 CME CF 비트코인 레퍼런스 레이트를 따르는 것이고, 이건 이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라임 브로커 코인베이스, 그리고 커스터디언 보관하는 사람, 이것도 역시 코인베이스, 그리고 현금 관리는 미국의 최고 은행, 최고가 가장 오래된 은행 뉴욕 멜론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래는 나스닥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물 ETF가 상품이 만들어지면 이게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그 상품을 팔게 되면 일정량 팔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되는데 뉴욕 멜론은행에 있는 현찰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보관을 코인베이스에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이제 실제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은 코인베이스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이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좀 많이 좀 따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CME CF 비트코인 레퍼런스 레이트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거 2016년부터 나온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이 가격 움직임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물 ETF가 많이 승인 거절이 되고 있는데, 이번 블랙락 현물 ETF 승인 신청서 보면은 SEC, 즉 이 게리 겐슬러도 그렇고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입맛에 많이 맞게 좀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예, 게리 겐슬러는 예전부터 언급을 대놓고 했죠.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CME 거래소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CME 거래소 대놓고 좋아하고요. 그 좋아하는 이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제 거래소인 CFTC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CME 거래소의 거래는 이제 자기는 신뢰한다 이거죠. 게다가 그동안에 또 4년 동안 가격 흐름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 가격 흐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오케이 선물 ETF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락에서도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CME 거래에 맞추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CF 벤치마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블랙락에서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벤치마킹 하겠다는 이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CME CF 비트코인 레퍼런스 레이트 BRR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 11월 14일부터 이 가격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CME 그룹에서도 언급을 하기를 유럽 벤치마크 규정에 따라 신뢰도를 높이고 전 세계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제미니, 비트크라켄, 그리고 엘맥스 디지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 및 거래 플랫폼에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CME 그룹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비트코인 벤치마킹 하는 가격, 결국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마다 이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리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가격도 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SEC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대표될 만한 가격을 만들자 해서 지금 나온 게 이제 CME 가격인데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있고 각종 알트코인 뭐 이런 참고하는 가격들이 많습니다. CME 들어가시면요. 일단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여기 볼 거니까. 그래서 CME CF 비트코인 레퍼런스 레이트 이번 블랙락이 이걸 이제 참고하겠다 얘기했던 거예요. 보시면 이 여러 가지 거래소가 나오는데 이 OK코인이라는 뭐 홍콩계는 17년 4월에 거절이 됐고 비트파이넥스도 거절이 됐어요. 남아있는 거 보시면은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입비, 크라켄, 뭐 제미니, 엘맥스 디지털 몇 개 빼놓고 대부분은 주로 미국 거래소죠. 아예 대놓고 미국 거래소의 가격 흐름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바이낸스 없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가격 통제권, 가격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죠. 이번 블랙락 현물 ETF 신청서를 보시면 이게 좀 주목됩니다. 1933년 법으로 밀고 갑니다. 자, 1933년 법. ETF 신청하려면 1940년 법이 아니라 33년 법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SEC 승인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좀 이제 조금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작년 이야기이긴 하지만 작년 4월에 미국 SEC에서 1933년 증권법에 기반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해 줬습니다. 이때가 최초였고요. 이때는 이제 테오크리움 선물 ETF를 원래 보통 선물 ETF 같은 1940년 법으로 승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1933년 법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1940년 법에 따라 규제된 펀드가 33년 법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투자자 보호, 즉 평가 유동성 펀드 자산 보관에 관한 규칙을 제공한다로 나와 있는데, 즉 33년 법에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신뢰를 할 수 있는가? 뭐 포인트는 그거죠.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이번에 블랙락 현물 ETF의 구성을 보시면은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하고 코인베이스가 브로커를 해주고 그리고 뉴욕 멜론 은행이 뭐 캐시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게다가 가장 중요한 가격이요. 그 가격은 CME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SEC 입맛에 잘 구성을 한 거죠. 이렇게 최초로 33년에 기반해서 선물 ETF가 승인되니까 그 뒤로부터는 지금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더 쏠리겠죠. 비트코인이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겠죠. 가뜩이나 보통 이런 기간에 비트코인으로 오히려 더 수요가 몰리면서 알트코인 원래 좀 살살 없어지잖아요. 많이 없어지면서 게다가 SEC가 알트코인 청소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더 몰려요. 이러한 상황에 더 비트코인에게 좋을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얘기가 더 크게 돌다 보니까 블랙락을 통해서 알트코인 진영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에이다,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블랙록 비트코인 ETF 신청 옹호론자,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 찰스 호스킨스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트위터 보시면 뭐 미확인 비행 물체인가, 뭐 아무튼 외계의 뭐 우주선인가, 그게 뭐 바다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러 막 요즘 이렇게 배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돈이 아주 갑자기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상적인 거에 막 도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 요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트위터인데 이 사람 또한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승인된다면 암호화폐 기업을 몰아내고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전통금융 기업을 끌어들이는 꼴이 될 것이다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순서가 보통 있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보통 쫙 쏠리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많이 쏠리다 보면 알트코인의 낙소 효과가 있다시피 또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예,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 보시면 가뜩이나 요즘 비트코인파, 알트코인파 해가지고 진영이 갈리고 있는데 더 양극화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도 코인한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시장 성장 이런 게 먼저기 때문에 서로 막 공유를 하면서 막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시장이 커지고 막 파일을 각자 챙기기 위해서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뉘어요, 많이. 이제 좀 많이 대립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 진영, 뭐 강남파라고 할까요? 그리고 알트코인 진영, 신도시 간의 그런 갈등, 그리고 투자자들 또한 뭐 비트를 투자해야 된다, 뭐 아니면 알트를 그래도 나 한다, 이제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요.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한동안 좀 더 그랬죠. 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다 쓰레기고 스캠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좀 많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알트코인 진영에서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느 것이 맞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요즘 많이 이렇게 갈리고 있다. 좀 그만큼 시장이 많이 성장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또 많은 목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거겠고요. 다 좋아요. 뭐 게리 겐슬러가 좋아하는 CME 가격 흐름까지 해가지고 SEC 입맛에 좀 맞춰서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SEC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좀 있는데 그게 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테더예요. 테더. 아, 너무 뻔한가요? 너무 사골 같은가요? 근데 테더예요. 작년 22년 10월 12일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그때도 이제 위스덤 트리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로부터 거절이 됐는데, 그 거절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이 테더 같은 이 시장 조작이 있어서 승인을 해주지 못하겠다 이거죠. 즉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투명하지가 않다,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게 SEC 주장인데요. 아, 마침 근데 공교롭게 요즘 따라 최근 이제 블랙락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자꾸 이 테더를 공격하려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지금 되게 오묘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작년 이맘때 테더가 중국 상업어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신뢰할 수가 있냐? 이러다 보니까 뭐 테더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의혹을 부인하고 뭐 이랬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완전히 공개할 수는 없다. 테더는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또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테더의 딥패깅 문제가 디파이 커브 쪽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1달러를 한때 못 맞췄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과정 자체가 뭐 이 시기에 하필 왜 이렇게 자꾸 겹치냐, 이게 좀 전 좀 의아하긴 한데, 테더가 요즘 또 휘청거리는 사이에 코인베이스가 USDC 스테이블 코인 보상을 2% 4%로 늘립니다. 이게 한때 지난 뭐 3월쯤에 USDC가 딥패깅 되면서 또 테더로 쏠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테더가 또 공격을 받고 USDC가 또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치고받고 그러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USDC는 나중에 미국의 민간 CBDC, 즉 미국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파월이 22년 1월에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와 공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블랙록이 짜는 큰 판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미국 국채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려되는 게, 중국이 뭐 미국 국채 던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좀 그렇게 막 많이 못 건드리는 이유가 그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작년에 테더의 준비금이 중국 자본들이 많지 않냐라는 의혹과 함께 테더에서는요,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서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 국채가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더 많고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면 그들의 준비금을 또 그에 비례해가지고 미국 국채로 또 늘어나게 된다면 이 시장 그냥 죽이기에는 미국에서는 좀 부담된다는 거죠. 지금 미 국채를 가지고 있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테더에서는 살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지 않나. 그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예. 그리고 서클도 USDC 준비금 100% 미국 국채 현금으로 구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작년 4월에 서클이 4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참여를 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코인베이스가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그래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소식까지 들으셨을 거고, 그 뒤에는 또 계속 작업되고 있어요. 작년 또 10월 가장 오래된 미국은행 뉴욕 멜론에서 가상화폐 취급을 시작했다라고 이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블랙락 현물 ETF 누구랑 같이 하죠? 캐시 쪽에서는 여기 뉴욕 멜론은행이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 흐름 자체가 작년부터 이미 큰 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지 않나. 어떻게 보시면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거의 뭐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클하고 블랙록 관련 또 따로 있고 코인베이스와 블랙록 관련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들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 11월 서클에서 블랙록 펀드로 USDC의 준비금을 이전한다. 이들의 준비금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 블랙록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블랙록 펀드로 조용히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클 위저 펀드라고 해서 블랙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클 리저브 펀드는 블랙록이 운영하는 정부 MMF 상품이고 정부 발행 유가증권, 환매 조건부 채권 등에 투자하거나 현금을 보유하는 상품으로 높은 안정성을 가진다. 그리고 블랙록은 지난 5월부터 SEC 등록 자금을 추진해왔다. 서클의 해당 자산은 모두 블랙록 전용 펀드로 대체하게 된다. 블랙록과 서클, 즉 USDC와 블랙록은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블랙록과 서클, 즉 블랙록과 USDC는 이제 한 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중요한 거 언제쯤 될까? 자, 얼마 전 SEC와 바이낸스 참봉차고 사태가 일어날 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이낸스는 현물 거래의 1등 거래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권을 빼앗아 오면서 결국 미국이 현물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에도 패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5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있어서 가장 으뜸가는 가장 1등인 거래소는 비트맥스 거래소였거든요. 근데 이때 사건이 터집니다. 비트코인 오르기 직전이었어요. 사건이 터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비트맥스가 미국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로부터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및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요. 20년 10월 5일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다들 막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막 가격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비트맥스에 있는 비트코인 45,000개 이상이 다른 거래소로 유출이 됐습니다. 뭐 제미니, 바이낸스 등등 해가지고 많이 옮겨갔거든요. 그러면서 1등 자리를 뺏겼죠. 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1년 뒤쯤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납니다. 1년 뒤쯤이요. 거의 1년이네요. 딱 1년. 가지고 승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장 오고 테라 루나 사건이 있고요. 터지고 나서 이맘때가 이제 22년 5월입니다. 그래서 미 법원이 이제 아서 헤이즈의 자택구금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이 모든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아서 헤이즈 글도 잘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년이라는 패턴? 그러니까 최근에 왜 SEC가 뭐 바이낸스 참봉차고에게 뭐 여러 가지 뭐 미등록, 그러니까 증권으로 간주되는 코인을 거래한 거, 그리고 바이낸스 US를 통해서 비자금을 뭐 빼고 뭐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 뭐 비슷한 지금 느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따졌을 때 한 1년 뒤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려나? 괜히 일단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너무 단순한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타격 받으면 바이낸스가 막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자금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비트코인 스팟 트레이딩, 즉 현물 거래 보시면 3월까지는 괜찮다가 4월 들어서 현물 거래가 팍 줄어듭니다. 근데 대부분 거래 뭐 반이 아니라 반 이상 다수는, 그러니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바이낸스가 차지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팍 찌그러집니다. 이거 왜 그렇죠? 3월 22일부로 바이낸스가 원래 제로 수수료 이벤트 하다가 그 이벤트 끝 해가지고 끝내버리니까 3월까지 딱 트레이딩하고 뭐 거의 3월 중하순까지 딱 트레이딩하고 그 뒤부터는 거래량이 팍 꺾여버리니까 거래량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거래량, 즉 이 시장의 거래량 대부분 차지하는 건 바이낸스고 그 가격을 주도하는 거는 결국 바이낸스 거래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꼴보기 싫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탁 친 거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되게 영향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뭐 아서 헤이즈 뭐 1년 비트코인 뭐 선물 ETF 승인 이런 패턴으로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또 이런 패턴을 한번 볼까요? 예전에 금 ETF 같은 경우 보시면은 미국에는 2004년에 현물 ETF가 도입이 됐거든요. 금요. 하지만 최초의 금 ETF는 2003년 호주에서 출시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출시되고 나서 1년 뒤쯤에 미국에서 ETF가 된 거니까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또 어떨까? 호주는 지금 어떤 움직임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하고 있어요. 작년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뒤니까 뭐 지금 돼야 되나요? 아무튼 자, 호주는 아무튼 현물 ETF 시작했으니까 이 시작한 거에 의미가 있고, 이제 미국 차례다라는 것이 또 금 ETF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디테일은 약간 이게 좀 더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호주는 작년에 5월에 했으니까 1년 뒤라면 벌써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뭐 어찌됐든 빨리 되면 좋은 거고 뭐 늦게 되면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 거 뭐 그런 문제니까요. 보통 한 번 승인되면 뒤에 추가로 줄줄이 승인되죠. 그래서 호주에서도 계속 이제 ETF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판이 점점 커집니다. 이전하고 좀 판이 좀 다르죠. 이번에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안에 그 숨겨진 이런 구성 요소를 본다면은 좀 최소 작년부터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블랙락과 코인베이스의 관계, 그리고 블랙락과 서클, USDC 발행사 서클과의 관계, 이제 완전히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준비금 자체를 블랙락에 완전히 맡겼다는 거고, 이 둘은 거의 이제 한 몸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시키려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계가 껴있던 게 특히 이 SEC 입맛에 맞는, 특히 게리 겐슬러가 좋아하는 CME 가격 흐름에 맞춰줬다. 이걸 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뉴욕 멜론은행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블랙락과 이렇게 같이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 오늘 좀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끝내자면, 블랙락이요, 제가 보기엔 현물 ETF에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남아있거든요. CEO 레이리 핑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주주 서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디지털 에셋에서 이제 다음 단계는 주식과 채권의 토커나이제이션, 토큰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던 이 리얼 월드 에셋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를 오늘 해야 되는데 워낙 또 현물 ETF 이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블랙락이 꿈꾸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